반갑습니다. 땅콩TV입니다. 영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세계 3대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영국 여왕의 재산, 브라질 축구선수 호나우도의 체중, 그리고 코카콜라의 제조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 애틀랜타주의 약사 존 펜퍼턴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마약의 일종인 코카 잎 콜라나무 열매, 카페인 등의 추출물을 탄산수에 섞었더니 아주 독특한 맛이 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코카잎을 없애고 카페인 함량을 낮추어 현재의 코카콜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코카콜라잎 제조법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왔습니다. 베일에 쌓여 있다 보니 제조법을 둘러싸고 각종 루머도 쏟아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누군가 코카콜라 제조법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3명인데 이 3사람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만들어 놓은 음료에 비법 액기스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코카콜라가 되며 이 사람들의 연봉이 그 당시 돈으로 수억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귀엽죠? 코카콜라의 제조법은 1886년부터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코카콜라 제조법이 적힌 문서는 지구상에 딱 하나가 있는데 뉴욕 보정은행 금고에 보관되다가 1925년 애틀랜타 은행 금고로 옮겨져 86년 동안 보관되어 있다. 현재는 코카콜라 박물관인 월드 오브 코카콜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코카콜라가 비밀스러운 음료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신비감과 이슈화를 얻어한 고도의 상술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이런 브랜드 이미지 덕에 1979년 중국 진출 당시 제조법이 비밀에 붙여진 신비한 음료임을 강조한 광고를 내세워 당시 중국 시장을 가장 짧은 시간에 점령한 외국 기업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쯤 되면 코카콜라는 음료회사가 아니라 마케팅 회사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의 코카콜라 역사박물관 월드 오브 코카콜라의 초대형 금고입니다. 제조법 비밀이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속설에 따라 만들어진 이 초대형 금고는 방문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치킨 양념 비법 역시 영업 비밀을 고수하는 유명한 사례입니다. 바삭하고 짭짤해 자꾸만 입맛이 당기는 이 닭튀김 옷의 비밀을 파헤치고자 매년 이 비법이 유출되었다든 흰 후추가 핵심 비법이라든지 거짓 기사가 나오지만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카콜라의 제조법과 같이 KFC의 치킨 양념도 영업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도 가만 보면 마케팅 같습니다. 저희들 다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덥죽덥죽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지상파 TV를 거의 안 봐서 내용을 몰랐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요. 이것저것 보면서 상황을 보니까 덮밥이 아니라 덮죽이라고 토핑죽 형태의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골목식당에서 이슈가 되니까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덮죽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자기들만의 레시피로 재구성했다고 합니다. 상표 등록 출원까지 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프랜차이즈 대표가 엄청 욕을 먹게 되자 사과를 하고 사업까지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대표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만약에 그 프랜차이즈가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골목 저격이니 시소덮밥이니 하면서 그대로 카피하지 않고 든든한 신개념 퓨전죽, 왕토핑 엄청 모던죽, 대왕 토핑 소프트 리조트라고 하고 덮밥 종류 몇 개 더 넣어서 구성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무 문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표절이 아니고 벤치마킹. 그런데 골목 저격이라는 말을 써서 골목 식당을 연상케 하여 시소덮밥 등 메뉴 이름도 똑같이 하고 같이 사업한다는 느낌으로 광고해서 문제가 된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예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기 위해 포항덮죽 사장님이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상표 등록을 덮죽으로 하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덮죽만으로는 거절날 수 있습니다. 그럼 골목 덮죽이라고 상표 등록을 할 수 있었겠죠. 레시피, 제조 비법만으로 특허를 낼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의 특허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당 창업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특허 출원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특허를 내므로써 내 권리를 지키고 홍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음식 특허는 어떻게 받는 걸까요? 사실 제품 특허나 기술 특허를 받는 방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특허권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발명했을 때 당사자에게 법률적으로 주어지는 지식재산권을 말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이미 수많은 음식이 나와 있기에 새로운 음식, 식품을 개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음식이라도 재료나 그 구성 비율, 제조법에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내 레시피를 특허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허법에 보면 특허 요건으로 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진보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등록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선 신규성은 출원품이 새로운 나만의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말 그대로 산업적으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조건입니다. 이 항목은 음식에 있어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진보성은 출원하는 분야, 즉 음식, 식품 분야의 보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생각할 수 없어야
없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앞선 두 가지를 충족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포항떡죽은 식품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식선의 제 생각으로는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덮죽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을 뿐 이와 유사한 죽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는 모든 죽집 서머스도 한 예입니다. 2018년도 글입니다. 감성 가득한 가게 풍경입니다. 등심불고기죽 토핑이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고기도 나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글 리뷰를 봐도 3년 전부터 음식 퀄리티가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맛이 없기 어려운 비주얼 아닌가요? 진보성은 음식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생각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인데 사실 누군가 내 음식을 똑같이 따라 만들더라도 조리법이라는 특성상 재료가 조금만 달라도 권리침해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야라도 특허는 조금만 달리해도 특허로 보호받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번 이 사건은 영향력이 있는 골목식당이라는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된 부분이라 여론에 영향을 줘서 일이 쉽게 정리된 케이스라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또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포항떡죽 사장님은 이번 일을 전화위복으로 생각하고 장사 잘 되는 가게로 만드시고 돈도 많이 버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방송을 타지 못해서 그렇지 이 포항떡죽 못지않은 필살 메뉴 레시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법 레시피, 제조 방법을 식품 특허로 받는 게 좋을까요?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허를 받는다고 할 때 장점 1. 특허의 기본적인 효과인 해당 레시피에 대한 독점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특허증으로 정부 입찰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3. 특허증을 이용하여 업체의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점입니다. 단점은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1. 식품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받기가 어렵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 기본적으로 고도의 기술 진보성과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인지 하는 신규성을 평가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품에 기존에 없던 재료나 성분은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권리 범위가 좁다. SP를 특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 범위 또한 지극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레시피의 성분 비율을 특정하거나 가열 시간, 숙성 기간 등 제조 과정 시간과 수치, 정량 등에 한정해서 그 명세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글로 한정된 특허는 청구항에 적혀 있는 것 중 어느 하나라도 벗어날 시 특허 회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권리 침해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특허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식품 특허를 등록하면 권리 행사를 하기 어렵고 비법만을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3. 특허가 난다고 하더라도 특허의 보호기간이 20년입니다. 음식에서 20년은 짧을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유명 맛집의 경우 며느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 비법이 있고 50년 이상 유지하는 맛집도 매우 많습니다. 어쩌면 식품 특허는 레시피에 관한 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들 못하게 하고 정부 혜택도 받고 마케팅에 활용하면 참 좋겠지만 신규성과 진보성을 보니 특허가 날 것 같지도 않고 또 받아봐야 조금만 바꿔버리면 어찌 하지도 못하고 레시피 다 공개해야 되는데 보호기간이 20년밖에 되지 않고 코카콜라가 KFC가 특허 낼 줄 몰라서 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정말 하늘 아래 없던 것이고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할 만한 비법 레시피가 있다면 특허 내시기 바랍니다. 100% 레시피 공개 다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좋은 변리사로 특허 내서 여러 가지 혜택 보시고 영업에도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제조 비법으로 성부를 보겠다는 요리사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일 특허가 나면 영업에 도움이 되는 업종이라든지 원조 인정이 나름 중요한 업종을 하고 있다면 특허가 나지 않을 것 같더라도 식품 특허 마케팅 효과를 위해서 출원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특허 출원은 말 그대로 단순히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위한 접수를 했다는 뜻에 지나지 않습니다. 출원만 하는 것은 특허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집만의 비법 소스 특허 출원 제 몇 호 폼납니다. 자신의 레시피가 공개되어도 상관없고 마케팅으로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면 특허 출원하는 것 현명한 지식재산 활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항떡죽 사장님도 이런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포항떡죽 사장님의 말씀입니다. 덮죽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긴 하지만 그 덮죽이 저만의 덮죽은 아닐 수 있다. 무슨 덮밥이 많은 것처럼 어느 메뉴 하나에 그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지 않았는데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저와 뭔가 협약이 된 것처럼 제 이야기를 본인들의 이야기처럼 하는 게 너무 화가 나. 프랜차이즈 회사가 포항떡죽 사장님과 같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오해하게 한 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식품 특허는 등록하기도 어렵고 굳이 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사업가나 자영업자라면 꼭 해야 할 특허청 등록이 있습니다. 상표 등록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상표 출원을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은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먼저 상표 출원을 한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되므로 최대한 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중요한 상품류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음식점업은 43류입니다. 상표 등록을 하라고 하면 할 필요가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를 혼동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상표 등록을 해야 되냐고 묻기도 합니다. 상표 등록과 사업자 등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생각도 없고 그냥 가게 하나만 잘 운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가게와 같은 이름을 사용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계없이 상표 등록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가게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줍니다. 네이버 프레스 마케팅을 할 때도 곤란하고 네이버 예약을 할 때도 다른 가게에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가 잘못해서 이미지가 나빠지면 그 피해를 그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속수무책입니다. 바꾸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제 어렸을 때 별명 중 하나가 만복이었습니다. 제 이름자에 만자가 들어가서 만두, 만복이라는 초딩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정감이 있어서 재작년 한 가게 이름을 별명 만복에 집당자를 붙여 만복인의 집이라고 만복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던 중 인천에 있는 같은 이름 만복당 떡볶이집 사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거 보고 연락을 드렸다면서 자기 집은 떡볶이집이지만 돈가스도 취급하고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상호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떡볶이집이었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됐다며 상호를 바꾸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호를 봉황당으로 바꾸었습니다. 경남 김해에 봉황동이라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에 김해 봉황동에서 올라온 보겸이 아버지가 하던 시계빵, 금빵 이름인데 성동일이가 황당 봉황당 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서 그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만복당이란 이름으로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고 지역 맛집으로 위치를 단단히 다진 뒤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엄청난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새로 상표 등록한 봉황당으로 검색해보니 서울에 맥주집 한 곳, 전북에 한정식집 두 곳이 있습니다. 이분들 제가 상호 바꾸라고 하면 꼼짝없이 바꿔야 합니다. 같은 동네에 가까운 지역에 내 가게와 같은 이름의 가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가게가 아주 잘 되는 가게라면 그걸 노리고 아주 비슷하거나 같은 이름으로 오픈할지도 모릅니다. 배달의 민족에도 내 가게와 같은 상호의 가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표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합니다. 상표 등록을 해놓았다면 상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민형사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상호를 짓기 전 상표 조회를 꼭 해보시고 자기가 하는 종목에 해당 상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표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은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이며 선출원주의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 상표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로부터 경쟁사까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먼저 출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도 인정받기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상표 등록을 받지 못한 채 가맹사업을 확장시키다 업주 중에 한 명이 상표 등록을 먼저 받아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고봉김밥의 경우가 이러한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맹사업을 확장하다 대표자보다 어느 가맹점주가 먼저 상표 등록을 받게 되어 대표자가 해당 가맹점주에게 그동안 쌓아온 상표의 브랜드 인지도 전반을 빼앗기게 되었으며 고봉민 김밥인으로 브랜드명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사례입니다. 얼마 전 명륜 진사갈비도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하다 이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상표 등록은 선착순이 맞습니다. 상표 등록은 식품 특허와 달리 그렇게 어렵지 않아 쉘퍼 출원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지 한 장만 있으면 10분 안에 출원 절차를 마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되어 있습니다. 변리사에게 맡기면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직접 출원한다면 5, 6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쉘퍼 출원 후 공고를 거쳐 등록이 결정되면 이렇게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그때 등록료 등 총 22만 120원을 내면 10년간 상표권을 보호해주며 10년 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쉘퍼 출원 방법은 유튜브를 찾아보면 좋은 영상이 많을 겁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직접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변리사들은 위험하다고 자기들에게 맡기라고 하는데 직접 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은 코카콜라나 KFC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가지도 못하고 백종원 같은 백도 없습니다.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끝.